there ain't no stopping us. Fly without boarding pass. Couldn't catch me, I'll be moving fast. Call me a shooting star. Let 'em know who you are. Flying up in a bar. Wish on a star. Time to show 'em who's in charge. Call me a shooting star. Didn't even get to cross. I said I'm moving too far. Get to cross.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 2008년 2월 3일 이날은 미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인 슈퍼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클리어워터에 살고 있던 펜턴 씨네 부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이었죠. 57세의 남편인 레리 펜턴 씨와 43세의 아내인 레베카 펜턴 씨는 3년 전에 꽤 느지막이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된 인고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게 된 곳은 한 헬스장이었습니다. 그 둘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서로를 향해 다가갔고 빠르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레리 씨는 제약회사에서 수술용 장비 세일즈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많은 부를 축적한 남성이었고 레베카 씨는 성실하고 잘생긴 외모에 끌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플로리다의 클리어워터에서 지인들과 첫 번째 결혼식을 올렸고 4개월 후에는 네바다의 라플린에서 자신들만의 결혼식을 또다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레리 씨를 만난 레베카 씨는 이게 꿈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신데렐라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레베카 씨는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갖고 있던 여성은 아니었죠. 땜빵식으로 아르바이트로 간호사 보조 업무를 하며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리 씨를 만나고는 아주 호화로운 저택에서 TV에서나 볼 수 있는 부잣집 주부의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2008년 2월 3일 일요일 슈퍼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in the middle of the floor and he's not moving. I don't know if he's even alive and the house has been ransacked. Please, hurry and get her. 레베카 씨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I think he's dead. I think my husband might be dead. If you hurry, maybe he's alive and you can help. Okay, ma'am. We have the rescue is responding right now. 그렇게 현장으로 곧바로 도착한 경관들과 의료팀은 쓰러져 있던 레리 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과 등에서 4개의 총상을 발견했습니다. 숨은 끊어진 상태였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클리어워터 경찰국 마이클 헤스티 형사는 레리 씨에게서 흘러나와 바닥에 고여있는 피를 보고는 사망한 뒤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총을 맞고 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911 신고할 때 레베카 씨가 말했던 것처럼 집안 곳곳에선 누군가가 절도를 한 듯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를 하기 위해 집에 침입했던 사람의 소행일 거라 예상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옆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곳곳에선 서랍 안이나 장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파헤쳐져 있었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집 앞에 주차해놨던 레리 씨의 차량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아마도 그 차량을 타고 도주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수사가 진행된 지 1시간도 흐르지 않았을 시점에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나 절도를 했다고 하기엔 실제적으로 돈이 될 만한 현금이나 귀금속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없어졌다고 할 만한 재산은 레리 씨의 차량뿐이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지문이나 다른 증거들을 면밀히 탐색하기 시작했고 쓸데없이 쓰러져 있는 책장이나 뭔가 꾸며낸 듯 보이는 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으려 한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 꾸며놓은 듯 말이죠. 한편 집 밖에서 경찰과 인터뷰를 하고 있던 레베카 씨의 모습에서 이 수상한 점들의 단서가 될 만한 점을 발견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녀는 경찰에게 증언을 할 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둑질을 당한 것처럼 꾸며놓은 듯한 집안, 웃고 있는 레베카. 이것을 ST 형사는 그녀를 강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뒤 단서들로서 사건을 재구성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건이 일어났던 시각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때는 미국에서 가장 큰 행사인 슈퍼볼이 TV에서 방송하고 있던 시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안에서 TV를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어떤 강도나 도둑이 사람들이 뻔히 집안에 있는 걸 알고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를까요? 빈집을 터는 게 훨씬 쉬울 텐데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살해된 집 앞에서 웃으며 경찰과 대화를 하고 있는 레베카의 모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주저앉아 울거나 혹은 정신이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텐데 말이죠. 혹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려 실수라도 나왔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느낀 점은 911 신고에서 그녀가 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I think my husband's been shot. My house has been burglarized. I just walked in. I'm not getting a pulse on him. 보통 남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말 뒤에 남편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혹은 빨리 좀 와서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기 마련인데 굳이 도둑질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헤스티 형사는 그녀의 또 다른 911 통화에서 조금 더 의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죠. I just came in from the gym. 들어보신 것처럼 그녀는 교환원이 어디서 온 거냐는 질문 같은 걸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헬스장에서 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대화에서도 이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듯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그리고 교환원이 형식적으로 하는 질문 중 하나인 수상한 차량을 본 적이 없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이런 식으로 답했습니다. Nothing. I was working out at the gym. 물론 헬스장에서 곧바로 돌아온 게 맞다면 한 번 정도만 말했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매 답변마다 빠뜨리지 않고 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구급팀이 출동하던 중 혼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We love each other. This man is my life. I understand that. I can't live without this man. Okay, He loves me and I love him. And can I be honest? 경찰이 아닌 교환원에게 이런 말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마치 난 그렇게 보여져야 해 라는 맥락과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헤스티 형사는 정말 절박한 상황을 마주한 레베카 씨가 마음에서 우러나왔던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계속했던 것인지를 확실하기 위해 경찰서로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던졌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레베카 씨, 남편분을 최초로 발견하셨던 분이시죠? 혹시 저희 교환원이 지시했던 CPR을 실시하셨었습니까? 아니요. 왜 하지 않으셨던 거죠? I didn't know that I was supposed to be with him or hold him or do CPR, then I would have. I think that I'm trying to think of what I was thinking. 생각했던 대로라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 범죄나 수사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거기서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봤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말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이 할 법한 말인데 아내인 레베카 씨가 하는 걸 보고 헤스티 형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And was there any policy that I no, but I didn't know if I was doing it right. 맥박이 뛰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틀렸는지조차도 알고 있지 못했다. 네, 그녀는 아까 911 녹음본에서 들어보셨던 것처럼 맥박을 체크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현장을 직접 조사했던 헤스티 형사의 눈에는 그 말이 거짓말일 거라 보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Did you check him for any injuries? I looked into his eyes and I kept saying his name. I touched his head. I kept saying. 남편의 손을 잡고 눈을 보며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다. 이 부분은 교환원과의 통화 내용이나 현장에서 했던 인터뷰에서 전혀 듣지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신문을 시작하고 얼마 뒤에 그녀가 내뱉은 말이었죠. 모든 수사 관계자들은 레베카 씨가 남편이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바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말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녀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되물었더니 사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살아있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뭔가를 뒤진 흔적 같은 게 많이 보였고 살인자가 아직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숨어있다가 괜찮아진 것 같다고 느껴졌을 때 신고했다고 했죠.
헤스티 형사는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보고 그녀에 대한 의심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아까 발견했던 결정적인 단서 때문이었죠. How much blood was around him? It seemed to me like a lot. It seemed like it was around his body.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헤스티 형사가 발견했던 결정적인 단서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실제로 엎드려 쓰러져 있던 레리 씨의 사체 주변에는 피가 가득히 고여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의 눈을 보며 이름을 외쳤고 손을 만졌고 맥박도 쟀던 그녀에게 피가 한 방울이라도 묻어 있어야 정상이었는데 그녀의 온몸 어디에서도 피는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결정적인 단서로 포착했던 것이죠. 그래서 왜 피가 묻어 있지 않은 거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I didn't think it was wise for me to touch him, to get blood on me, to turn him over, to do anything like that. I thought that would just either make things worse for the scene, might have incriminated me. 피로 웅덩이가 져있을 만큼 많았는데 온몸에 피를 한 방울도 안 묻힐 수 있는 이유로 저렇게 말을 하다니.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실 테죠. 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구나. 자기 무덤을 파는 것 같은데? 그만큼 형사들의 신문 기술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형사들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정황상 의심일 뿐이고 실제로 원한을 살 만한 타인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Did your husband have a problem with anybody? Was anybody angry with him? No. Absolutely not. 원한을 살 만한 다른 사람은 절대로 없다고 못을 박은 레베카. 남편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저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계속되는 신문 중에 형사는 혹시 자신들의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들을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상당히 고심하는 얼굴을 하며 입을 뗐습니다. We're very private. We're not socializers really.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종종 고에게 성매매를 해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남성을 상대로 성을 구매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었죠. 차라리 전자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후자라니.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고 잘 알려진 사실과 비교해보자면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레리 씨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지난 일을 말하는 거니 그냥 묻어두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했죠. 꽤 의외의 사실이었지만 이런 사실이 그녀에 대한 의심을 풀도록 만들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실로 둘은 사소한 문제라도 있었다는 점은 참고할 만했으니까요. 이렇게 레베카와의 신문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전에 그녀의 손에서 화약 잔류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선 그 어떤 화약 잔류물도 검출되지 않았죠. 그래서 헤스티 형사는 자신들의 의심을 합리화할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증거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라진 레리 씨의 차량과 살해 용기인 총을 찾아내어 DNA 감식을 본다면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던 중 그녀가 은밀한 관계로 지냈었다는 한 남성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성이었죠. 그를 만나서 레베카와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몇 년 전 한때 사랑에 빠졌었지만 그의 남편에 대해 이야기했다거나 하는 사실은 없었다는 정도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들은 틀림없이 그 사실을 레리 씨가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발생된 지 이틀 후 클리어워터 경찰국에선 드디어 사라진 레리 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레리 씨의 차량인 지프 체로키에서는 침입했을 당시 훔쳐갔던 것으로 보이는 보석들,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 레리 씨의 아이팟, 노트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그것들이 차량 안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점이었죠. 정말 그것들이 목적이었다면 차량을 훔쳐타고 달아난 뒤 가져갔을 텐데 그 차량에 그대로 남겨뒀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으로 범인의 목적은 도둑질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해당 시각에 다른 곳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한 형사는 다른 차량 안에 있던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 차량은 옆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현대 소나타 차량이었고 조수석 아래에 비닐 봉지 안에 담긴 채 있던 권총, 팔찌, 손목시계, 권총이 보관되어 있던 서랍의 열쇠, 체로키 차량의 열쇠가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개의 탄피도 함께 있었죠.
레리 씨의 몸에 있던 총상은 4개였는데 이것으로 보면 5발 중 4발을 맞췄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리 씨의 차량인 체로키 차량의 열쇠가 여기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해당 차량이 발견된 지점까지 차량을 끌고 간 다음 열쇠를 빼서 그 차량에 숨겼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누가 봐도 레베카가 모두 꾸며낸 것들이라 생각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발견된 증거들로 미뤄보자면 레베카가 흉기가 보관되어 있던 서랍을 열쇠로 열고 총을 꺼내 레리 씨를 살해한 뒤 누군가가 강도짓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집을 흩뜨린 다음 몇 가지 물품들을 챙겨서 체로키를 타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버리고 돌아와 그 소나타에 모두 숨긴 것이다 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형사들은 그녀가 혹시 레리 씨의 생명보험 수령자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레리 씨가 사건이 아닌 사고로서 목숨을 잃는다면 50만 달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가 사망함으로써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생명보험금을 제외하고도 약 1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지만 권총에서는 지문이나 그녀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체로키에서는 평소에도 차를 공유했었기 때문에 DNA가 나오더라도 그녀를 체포하기엔 증거로서 삼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 그녀를 상대로 했던 화약 잔류물 검사에선 음성으로 나왔었죠. 하지만 경찰에서 이 부분은 그를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 신고했기 때문에 샤워를 하거나 장갑을 끼고 있다가 버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만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찰 측이나 레베카 측 둘 다 테스트를 원했었죠.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약 한 달 동안 3번이라는 많은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참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나왔죠.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지만 모두 정황상 그녀와 관련되었을 거라 예상할 수 있는 것들 뿐이었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도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형사들은 그녀를 수사망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은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약 2년쯤 지났을 때 클리어워터 경찰국 캐리 스폴딩 형사는 레베카와 레리 씨가 함께 지냈던 그 집이 큰 불길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으로 나가봤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집은 신고처럼 크게 불타오르고 있었죠.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한 뒤 그 화재가 일어난 원인을 조사하고는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특정 지점에서 휘발유와 같은 가연성 물질로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했고 고의적 방화로 인한 화재로 결론 지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 화재는 누가 어떤 이유로 해서 냈던 것일까요? 캐리 형사는 그녀가 또다시 돈을 벌기 위해 고의적으로 불을 냈다고 생각하고 보험사를 통해 화재 보험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은 한 채권사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화재로 인한 이익도 해당 채권사에서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레베카는 그 어떤 금전적인 이득도 없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리 형사는 헤스티 형사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다시 그녀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3년이 흘러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째 되던 2014년이 되었죠. 헤스티 형사는 레베카가 911로 가정폭력건으로 신고를 해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알프레드 놀란이라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자신을 때린다며 신고했던 것이었습니다. 경관들은 현장에 출동하여 알프레드라는 사람을 체포한 뒤 경찰서로 데려왔고 헤스티 형사는 그에게서 자세한 정황을 들었더니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레베카는 정말 정신이 나갔어요. 칼을 잡고는 제 목에 갖다 대면서 널 죽여버릴 거야, 레리를 죽였던 것처럼 이라고 했었거든요. 헤스티 형사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온 것을 듣고는 곧바로 그때 당시의 증거들을 모두 꺼내 처음부터 조사한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밟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헤스티 형사가 놓치고 있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당시 권총이 발견되었던 현대 소나타 차량의 명의가 레베카 씨의 명의였다는 사실이었죠. 레베카 명의의 차량이라면 레베카가 범인이었을 경우의 시나리오가 모두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레베카가 총기가 보관되어 있던 서랍을 열쇠로 열고 총을 꺼내 레리 씨를 살해한 뒤에 누군가가 강도짓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구를 흩뜨린 다음
몇 가지 물품들을 챙겨서 체로키를 타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버리고 돌아와서 자신의 명의의 소나타에 모두 숨긴 것이다. 소나타에서 흉기들이 발견되었지만 레베카와의 어떤 혐의점도 연결할 수 없었기에 미제 사건으로 하염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녀 명의의 차량이라는 점을 이제서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헤프티 형사의 아주 사소하지만 가장 큰 실수였죠. 어쨌든 그것으로 클리어워터 경찰은 그녀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체포된 그녀는 실제로 기소 및 재판이 열리는 데까지 불과 몇 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죠. 실제적으로 연결되는 직접적 증거인 DNA는 없었지만 모든 증거들은 정황상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심원단에 의해 한 건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자신의 죄를 끝끝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조차도 보여주지 않은 이유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현재까지도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화약 잔류물 검사,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고작 형사가 쓴 시나리오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면서 말이죠. 재소 중에 실제로 몇몇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뻔뻔한 얼굴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소시오패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재판장에서 배심원단의 마음을 끝까지 사지 못했던 결정적인 단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알프레드라는 남자친구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레리를 죽였던 것처럼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있었습니다. 이 증언에 대해 피고 측은 이렇게 항변했다고 합니다. 제가 레리를 죽였다고 쳐도 칼이 아닌 총으로 죽인 건데 알프레드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쇼킹TV 동순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